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사회의 실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니까 좀 깔끔하게 머리카락도 매시고 머리도 이발도 하시고 좋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강성노조 일자리 155만 개 날렸다 하는 내용인데,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이 이제 한국노총을 이제 앞서지 않습니까? 예. 숫자 조합원 수에 있어서 올 11월 달에 대규모 투쟁 갖다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년 2022년 대선 앞두고 흔한 이야기로 대선판, 한국의 정치판을 흔들겠다, 한국판을 흔들겠다 하는데,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 일자리 155만 개 날린 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요게 최근 10년 동안 네네. 이 노조가 이 파워를 키웠지 않습니까? 키웠죠. 예, 그 파워를 키움에 따라서 우리 네. 국민 경제에 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를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이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네. 그 외부에서 보는 그 객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 보면은 예예. 그 노사 협력 지수가 있습니다. 예예. 그게 2007년도에 네. 131개국 중에 우리가 55위였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말기네요. 네. 예. 그러다가 최근 예. 2019년 141개국 중에 음. 130위. 완전히 꼴찌로 이제 전락했죠. 뭐 노사 협력을 안 하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용주는 그야말로 죄인 돼갖고, 심지어는 보면은 뭐 중대 재해에 저지르게 되면은 뭐 처벌되는, 예. 그야말로 기업하면서 일자리 만들면서 처벌받는 희한한 나라가 됐죠. 예. 그리고 OECD에서도 네. 2014년도 네네.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정규직을 주축으로 한 네. 강성노조를 네. 우리 국가 경쟁력 저해 요소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표가 나온 게 네네. 2007년부터 2017년 네. 10년간에 예예. 우리나라 평균 노동 손실 일수가 네.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네. 일본의 173배. 영국도 제법 저 예. 노사분규가 심하군요. 예. 또 손실일수가 우리의 절반. 예. 그러니까 일본 우리의 173분의 1. 예. 아이고, 일본이 그렇게 셀 수밖에 없네. 자, 이런 지표가 있는 가운데 네네. 이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네. 그 노조의 파워를 얼마큼 키웠는지, 네네. 그 이제 지표가 이제 파업을 많이 했던 거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을 많이 키운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네. 임금 근로자 중에 조합원 비율을 이제 노조 조직률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0년도부터 2018년 동안, 네네. 2010년도에는 그게 9.8%였는데 네네. 18년도에는 11.8%로 20%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년도 지표가 아주 최근에 나왔습니다. 12.5%. 예, 이야, 더 올랐습니다. 참. 12.5%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18년도, 19년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요. 민주노총이 그때 원래는 이제 한국노총이 이제 1위고 예. 민주노총이 2였습니다만, 민주노총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늘렸죠. 예. 그리고 또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창업공신 4대 공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예. 그 4대 공신 중에 보면 최대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어쨌든 민주노 100만 명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또 그 사람들이 보면 그 투쟁력이 강한 것이 노조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동 그 자금이 풍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4대 공신 중에 하나고, 또 보면은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눈치 보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내가 뭐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할 바에는 그래도 민주노총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즉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주먹세계에서 이왕이면 좀 센 놈한테 그렇죠. 빌부터 살면은 뭐 하다못해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세진 거예요. 예. 몰랐죠? 하여튼 최근에 엄청나게 파워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10년 동안 파업 발생 건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면 네네.
이제 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볼 때는 네네. 2010년도에는 이제 86건이었는데 네네. 2019년도에 네. 141건으로 64%가 이제 뛰었습니다. 참 엄청 뛰었다. 이게 이상하지? 아니 2017년부터는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네. 일반 노조하면 벌벌벌 떨고 신주단지 대신 모시는 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보면 파업 건수가 더 늘었고 최근만 해도 민주노총이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를 공격하는 건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세게 공격합니다. 네. 무슨 뭐 사형제 편을 드느니 보면 반노동적 행태를 벌이니 우리 국민들이 왔을 때는 지금 노조에 꽉 사로잡혀 갖고 꼼짝을 못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네. 또 그 사람들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그것도 불만이래. 아, 예. 그 파업 일수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파업하면 이제 말을 잘 들어주니까. 아 그렇구나. 우는 아이 예. 잘 주는구나.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에 더 이게 노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업이 더 많은데 네. 그래서 300인 300명. 이상 네. 이상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네. 2010년도에는 이제 37건이었는데 네. 19년도에 79건으로 114%가 이제 그러니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뭐 예를 대표적인 현대 자동차 아니에요? 매년 예. 연례적으로 파업하고 그 파업 요구 조건도 뭐 정치적 요구 조건도 걸고 심지어는 뭐 자기네 자동차 주차장 넓혀달라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 들어줘요. 아, 예. 참.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조가 10년 동안 파워를 키워왔는데 네. 이 노조 파워에 따른 이제 경제적 파워 효과는 어떤지 네, 네. 보겠습니다. 네. 근데 결과만 보면은 네. GDP가 이제 10년 동안 6.2% 감소한 거죠. 이 노조 파워로 인해서. 89조 원이 사실상 공중에 날아갔다. 예,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일자리가 155만 개가 아이고, 더 생길 수 있었는데 예. 못 생겼다. 네. 그 다음에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가 또 33% 증가했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의 수요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고, 네. 노동 공급은 이제 근로자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역에서 임금이 결정돼야 되는데 네. 이 시장에서 안 하고 네. 노측하고 사측하고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현재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더 임금 프리미엄을 더 받죠. 돈을 더 많이 받아내죠. 그렇습니다. 예, 시장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느니까 네. 노동 수요를 줄이겠죠. 줄이죠. 예. 만약에 10명 뽑아야 될 거를 5명 뽑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수요 그게 일자리가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3요소가 네. 기술 자본 노동인데 네네. 여기 일자리가 이제 노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니까 네. 상호 보완적인 자본도 주는 겁니다. 네. 사람을 줄였으니까 기계도 줄이고 네. 뭐 이런 거죠. 건물도 네. 좀 줄이고. 네네.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산이 이제 GDP 합쳐지면 GDP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줄고. 그렇죠. 일자리는 아까 전 노동 수요니까 일자리가 줄었고. 당연히 155만 개 줄었고 10년 사이에. 예. 그다음에 대중소 임금 격차는 왜 켜졌냐면은 네. 이 노조가 대부분 대기업에 많으니까. 그렇죠. 예, 대기업들의 임금 프리미엄 그래서 임금을 올렸고. 올렸고 근데 여기서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적게 뽑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소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중소기업에 이제 노동 공급이 늘는 거죠. 네. 그럼 사람 몸값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임금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떨어지니까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그 데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이런 분석을 네. 곧 이제 언론에 좀 발표할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네.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노조 파워 같은 경우에도
노조 조직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노사분규 건수 이거는 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연구들이 그거를 갖다가 노조의 협상력, 네. 노조 파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평균을 해서 10년 동안 얼만큼 늘었느냐, 네. 그 늘음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네. 보니까 쉽게 보면 일자리가 10년 동안 155만 개를 날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이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사분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행 법에 보면은 지금 사업장 내 부분적으로 파업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 사업장 내 파업을 이 부분 허용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분 허용이라는데 핵심 부분을 딱 장악해버리면 그러니까.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열차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데모하면은 네. 거기서는 대체 인력이 나와서 열차를 이제 가게 하고 네. 지하철 가게 하니까 네. 우리 일반 국민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그 대체 근로를 허용을 못 하고 있어요. 법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대체 근로 허용도 안 돼. 부분 사업 파업자 허용이 하니까 이제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손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부분제 파업이라는 이런 거 아니에요. 부분 파업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현대 자동차에서 사업장 내 딱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유리창 예. 유리창 다는 데 있죠. 예. 거기만 딱 장악해 버리면 자동차 못 만들어요. 아, 예.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러면 아니 앞에 유리창 없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나 박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노조에서는 그럴 거예요. 나 박사 참 적폐다. 그런데 뭐 선진국 같은 영국이라든가 네. 또는 뭐 미국 이런 데는 이거 전면적 금지하고 있고 예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체 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 파견 근로 이제 두 가지죠. 예. 핵심은. 근데 네. 우리는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우리가 뭐 선진국 가자며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보시면 지표 보신 것처럼 아니 2019년도 141개국 중에 130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발목 중에 이 발목 노동 유연성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사회적 대타협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대타협이 되겠어요. 이 대목에 갑자기 제가 왜 이재명 경기지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 기본소득 주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낙연 씨가 반대했잖아요. 네. 기본소득은 그거는 전 세계 알라스카밖에 없다. 네. 주는 곳은 나라가 아니죠. 알라스카는 곳이니까. 네. 그 당연하죠. 알라스카는 말이 주지 그 뭐 보면 그 저 원주민들 조금 하고 얼마 규모가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 뭐라고 그랬어요? 이낙연 씨를 향해서 4대주의적 열패, 네. 열패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뭐 계속 무슨 뭐 선진국 가자면서 뭐 우리가 134대주의적 열패감 빠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과학적인 측면에서 네. 이 경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주 52시간이니 그다음에 탈원전이 여러 네.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네. 이념이 아니라 네. 경제는 과학으로 접근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저하고 이제 나 박사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수현 씨가 그 얘기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때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가주택을 갖게 되면은 좌파한테 나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김수현 씨가. 예, 맞습니다. 정책실장 했던. 예.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좀 이전 소득,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나라에 조금 못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베네수엘라 같이, 예. 다음에 그리스 같이 예. 나라는 좀 보면 거적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예. 국가에서 이전 소득 예. 갖다가 많이 주는 사람이 한 30%만 되면은 자기들이 만년 집권하는데. 근데 만년 집권할 때 나라가 망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베네수엘라 망했습니까? 거지가 됐을 뿐이지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볼 땐 거의 망한 거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유 왜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좀 고르게 살자는데 예. 이것들이 좌파의 논리입니다. 자, 나 박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